그럼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오기 전에 매주 한 차시씩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보통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오기 전에 이걸 이제 반드시 보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할 수 없어서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으로는 학교 가서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또 몇몇 학생들은 항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왔는지 안 봤는지도 체크를 하겠지만은 내용을 아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고 제가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왔는지 영상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 이 책 한 권을 다 배운다는 것은 한 학기만에는 무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만 좀 간추려서 한 차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배울 것은 임플란트 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가 뭔지 우리 시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없을 때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심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더 그분들보다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개요에 대해서 알고 임플란트의 구성, 임플란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리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일단 구체적인 목표는 요번 수업에는 임플란트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역사.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종류인데, 요거는 임플란트 분류를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제 골막하냐, 골레냐, 또는, 그 다음에 시술 개요와 절차, 보철의 장점, 그 다음에 실습 모형, 첫째 시간이니까 실습 모형 제작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1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 임플란트 역사는, 임플란트는 우리가, 역시나 일단 우리가 치조골 속에 심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체의 결손 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인공의 보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덴탈 임플란트.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우리가 뼈 대신에 들어가는 것도 임플란트고요. 치과에서 우리가 치아 대신에 들어가는 것도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로 하면 치아의 임플란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형외과에서 오히려 사실은 더 먼저 썼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덴탈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면 구강 내 자연 치아가 손실됐을 경우 치아의 뿌리 부분을 대신할 인공 물체를 심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덴탈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지, 이거는 이제 CT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공관절, 요건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요것도 임플란트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그래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피스트가 있고, 지대주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 보철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임플란트 역사를 한번 보시면 덴탈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돌이나 상아를 이용해서 사오에 매시겠다. 그래서 이제 상아,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와서는 동종관의 치아 이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치아를 뽑아서 부자한테 이식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사람들 간에 서로 혈액형도 다르고 하고, 그 다음에 오염도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멸균이 잘 됐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이제 다양한 재료가 나오고 디자인도 임플란트의 개발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다양한 임플란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분류하면 골막하고 있고 골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막하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치조뼈 위에, 그리고 잇몸, 우리가 말하는 치연과 뼈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메탈로, 금속으로 된 걸 집어넣어서 임플란트를 사용했죠. 자, 이렇게 할 거는 한계가 있겠죠. 이걸 잡아주는 힘은 어디입니까? 요 잇몸이, 치연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화학이나 그나마 좀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크게 1930년대, 60년대에 사용했다 그러고
골막과 치조골 사이에 식립을 해서 부분 무치약이나 완전 무치약 케이스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였고요. 자, 골 관통. 자, 골을 관통해서 밑에다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서 나사를 고정을 해서 안 빠지게 잡아줬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는 참 이해는 가지는 갔는데 기계적인 결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자, 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용했다 그러는데 하악골을 관통해서 식립하고 이것도 역시나 사악은 할 수 없죠. 가능하고 하악 전치부에만 시술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해야 해서 시술하고 적응증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턱 부분에 피부 절개로 흉터가 나왔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나름대로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골레 임플란트입니다. 자, 골레 임플란트는 1800년대 이후에서 계속 사용했고요. 치조골로에 식립되면서 주로 직접적인 골유착에 의해서 지지를 얻는다. 그래서 골유착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뼈에 유착이 된다는 겁니다. 뼈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유착에 의해서 지지를 얻고 자연치근 형태를 모방해서 원통형이나 나사형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골막하가 있고 골관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골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 두 개는 사실은 거의 사용하기 희박하고 지금 이제 골레 임플란트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분류인데요. 외형적인 디자인이 판형과 날형이 있습니다. 사진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판형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판으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날형은 브레이드, 그래서 칼날처럼 생겼다고 해서 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근 형태에 가까운 나사형, 스프루 타입과 원주형, 실린더 타입, 그리고 조합형, 그래서 콤비네이션 타입, 요 두 개를 합한 조합형,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픽스처는 치근 형태에 기반을 둔 나사형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임플란트가 스크류 타입 이렇게 나사형을 돼서 임플란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후가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원주형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나왔었는데 원주형도 써보니까 나사형이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나사형으로 나오는 최근에 나온 거. 이게 실린더형이고요. 이게 브레이드나 또는 판형 이런 것들로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 넓은 기계적인 면적은 좋겠지만은 일단 골유착이 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플란트가 지금 이렇게 나사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브레네막이라는 임플란트 회사, 스트로만, 아스트라, 노벨바이오텍 전부 다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1965년대 브로네막이라는 회사가 아마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86년도부터 스트로만, 89년도, 2000년도 들어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메이저 회사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산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 임플란트가 좋고 안 좋고 판단은 뭘로 하냐면 이게 이제 골유착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유착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임플란트 자 이렇게 나사선을 예리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도 보면 알다시피 이거는 기계적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유지가 잘 일어나서 뼛속에서 안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골유착인데요. 그래서 골유착이 잘 일어나려고 그러면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중요합니다. 표면 처리. 그게 임플란트 회사의 기술력이죠. 그래서 오스템도 있고 우리나라에 디오도 있고 이렇게 뭐 스트로만이나 브레네막이 있는데 이런 그 기술력은 특허를 걸어놔서 절대 외부로 가르쳐주지 않겠죠. 다른 회사, 경쟁사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내서 임플란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도 이제 임플란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뒤에 가면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나온 거라서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다. 예전에 치조골 속에 이렇게 박아서 자 이런 것들도
판형으로 이렇게 날 브레이드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도 임플란트를 사용했다. 이런 건데, 이제 현재 임플란트는 결국은 이렇게 나사형으로, 나사선 형태로 해서 표면적도 증대시키고 하중의 분산도 시키면서 보철물을 스크류로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보철물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변천이 되어 왔다는 거고요. 자, 표면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기계 가공된 임플란트 표면을 물리화학,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고, 거칠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기계적 결합이 잘 되기 위해서, 결국은 기계적 결합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거칠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볼유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기술을 우리가 표면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뭐냐 하면, 기계 가공된 임플란트 표면을 물리 또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서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고 골유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기술을 우리가 표면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표면 처리가 임플란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기술. 그 회사 만드는 노하우. 그래서 이건 절대 기술을 유출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회사마다. 나름대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면 처리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요거 보시면 기계 가공된 후에 표면하고 SLA 표면 처리 후에 임플란트 표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이렇게 단조로운 표면이 이렇게 거친 표면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골유착이 훨씬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플란트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표면 처리에 물론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는 절대 멸균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는 만지서는 안 되죠.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 멸균 상태로 만들기 전에 표면 처리가 된 상태로 멸균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만들 때는 이 표면 처리를 해서 임플란트가 골유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 표면 처리 방법은 회사마다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기술력을 여기다가 부여를 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스처와 볼의 직접적인 골유착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한 삭제나 코팅 처리, 그 다음에 산 처리, 산은 부식을 시키는 거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스처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이 들어서 시도된다. 표면 처리 기술은 크게 표면을 삭제하는 방법과 물질을 첨가하는 산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삭제를 해서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티타늄 금속이죠. 티타늄 금속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티타늄만 해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티타늄 종류라든지 티타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높은 임상 성공률을 나타내 왔으나 생체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즉 생체에 대한 친화성이나 화학적 적합성, 그리고 기계적 적합성 등을 금속 재료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금속의 기계적 강도와 가공성을 유지하면서 생체 친화성이 좋은 세라믹 등을 코팅한 복합 재료로 문제점을 해결했다. 근데 현재는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해서 금속의 세라믹 HA를 코팅한 복합 재료가 임플란트용 재료로서 정형외과나 치과 분야에 빠른 속도로 응용되고 있으나 HA 코팅층의 조성 또는 성분의 균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합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합력이 약하고 인체 내에 HA 코팅층이 태화 또는 흡수되는 등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HA 코팅층과 뼈 사이의 밀착력은 좋으나 HA와 금속 임플란트 사이의 계면은 장시간 경과되면 HA층이 용해되어서 밀착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길게 써놨는데요. 자, 이 표면에 HA라는 이런 표면 처리를 하는데, 자, 이 표면 처리를 하면 금속하고 이 HA 표면 처리하고 간에 이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 HA 표면 처리한 부분하고 인체 치족을 하고 결합력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뼈하고는 결합력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표면 처리하는 이 부분하고 이 표면 처리가 코팅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코팅하고 티타늄하고 이 사이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라고 100% 좋다는 볼 수 없고, 그래서 다른 금속에 대해서는 생체 친화성이나 화학적 적합성, 그리고 이런 것들, 기계적 적합성,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데, 티타늄이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처리 중에서 순수 산소 열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 산소 열처리. 순수 산소 열처리 방법은 특히 티타늄 금속의 강한 산소 친화도를 이용해서 순수한 금속 산화막, 특히 티타늄 산화막을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티타늄에 산화막을 입힌다는 겁니다. 특히 블라스트 처리 후 열 처리 전에 식각 공정을 실시함으로써 치밀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금속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티타늄 금속에다가 여러분 샌드 블라스트 해봤죠? 그렇게 블라스트 처리를 해서 뭔가를 물질을 거기다 블라스트 처리를 한 다음에 식각 공정이라고 해서 또 그 중간에 산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금속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표면에다가 순수 산소 열 처리 방법을 시켜서 이게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타늄의 열 처리, 이 표면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순수 산소 열 처리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 처리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걸 좀 보면, 예전부터 이제 표면 처리를 쭉 해왔는데, 지금 이제 3세대입니다. 지금이 3세대 표면 처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깎아가지고 표면 처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러프 안 스페이서. 이거는 이제 표면적을 정제시키기 위해서 블라스트 처리하든지 다른 표면 처리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표면이 더 좋아졌습니다. 골유착이 훨씬 잘 일어나겠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특성 변화, 생체 활성 표면. 이거는 더 골유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이제 유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철 로딩이라는 것은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예전에는 4개월이 걸려야 보철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지금 그 다음에는 2세대 표면에는 8에서 12주. 요것도 역시나 8주 같으면 2달에서 12주는 적어도 한 4개월까지. 이 정도로 걸려야 역시나 보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4주 같으면 한 달에서 2주 정도만 해도 보철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골유착이 잘 일어나고 표면 처리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잘 만드는 회사는 표면 처리를 잘 한다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떠냐? 앞으로는 골이 생성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은 이거는 임플란트 식립하고 바로 보철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즉시 식립, 즉시 로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뼈가 자라나도록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게 자라나도록, 그리고 치아도 앞으로는 치아가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기술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자, 더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기술은. 자, 표면 처리를 세대를 분류인데, 자, 요거는 1세대가 기계 가공 표면 처리. 그래서 요 1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계 가공 표면 처리가 어떤 건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선반 가공, 선반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셀을 깎는 걸. 선반 가공은 필수체 표면에 규칙적인 나선형의 홈을 형성하는 것으로 표면의 거칠기는 약 0.5에서 0.8 마이크론 정도다. 그래서 기계로 선반은 나선형을 임플란트를 깎아면서 표면 거칠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세대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기계 가공 표면 처리.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임플란트 만든 브레네마르 임플란트. 아마 여러분 브레네마르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토끼 뼈에다가 티타늄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게 볼유착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고 처음으로 이 임플란트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름도 브레네마르 임플란트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레네마르 임플란트에 적용된 표면 기준으로 단순히 기계 가공으로 구현한 표면이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잘 깎아갖고 표면 처리를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스무스한 표면으로 80% 미만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성공이 80% 이상까지는 안 되고요.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실패한 케이스도 좀 많았다는 거죠. 자, 길이가 10mm 이하 또는 상하게 진입할 때는 볼 위험성이 증가했다. 이게 왜냐하면 기계적 결합력으로 대부분 얻다 보니까 10mm 같으면 사실은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도 임플란트를 신으면 한 10mm는 돼야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mm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실패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친 표면이 개발되면서 단종됐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는 0.5에서 0.8 마이크론 거칠기를 형성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거칠기가 더 좋은 품질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종이 됐다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초창기의 브레네마 임플란트의 이런 표면입니다. 임플란트 표면이고, 자, 알루미늄 입자를 블라스팅하고 여기서 3부식 하는 표면 처리도 썼다는데, 자, 이거는 표면 거칠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처리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에칭하고, 자, 2세대 보지. 자, 1세대는 거의 기계적 결합에서 거의 샌더 블라스팅 처리해서 3 처리하고 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요. 2세대 때부터는 이제 표면력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세대부터는 이제 임플란트를 보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74년 스타로만에서 TPS 표면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러프한 페이스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TPS 표면 시술 성분율은 15% 이상 증가되었고, 그리고 스타로만의 SLA 표면을 출시하면서 러프한 서페이스가 정착이 되었다. 현재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 대부분은 이 SLA 표면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2세대 표면적인 증가 러프한 스페이스가 나오면서 이 표면 처리를 해서 아까 우리가 쌤 사진도 봤지만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로딩하는 시간도 짧아졌고,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처리 2세대부터가, 그리고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전부 다 이 2세대 처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국내 임플란트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겠죠. 자, 보시면 TPS라는 표면 처리를 했고요. 요거는 RBM 표면 처리, 요거는 SLA 표면 처리. 그래서 이런 표면 처리를 해서 지금도 이제 다 이런 RBM이나 SLA는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표면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런 표면 처리를 해서 이 사진 찍으니까 굉장히 러프한 표면이 되어서 골유착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임플란트 회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TPS라는 게 뭐냐면 티타늄 분말을 플라즈마 스프레이 방식으로 픽서처 표면에 분사해서 티타늄층을 도포하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티타늄 분말을 고온으로溶용 후에 분사 공정을 거쳐서 거친 표현이 만든다. 그래서 이제 티타늄으로 임플란트를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티타늄 가루를 분사를 시킨다는 거죠. 분사를 시켜서 고온 현상 상태에서 분사를 하면 이 임플란트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하고 이 분사된 임플란트 가루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점으로는 코팅 부위가 본 외부 노출 시에 플라그 침착 등 세척이 어려워서 골 손실이 과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표면 처리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딱 원장이 잇몸 레벨에다가 심었는데요. 자, 요만큼 요 까만색 있는 데까지 이제 치조골이 임플란트 요만큼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치은이 퇴축이 돼가지고 임플란트가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거친 표면에 플라그가 침착이 된다는 거죠. 임플란트가 잇몸 속에 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뼈하고 골유착도 잘 일어나고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얘가 잇몸이 퇴축되거나 안 그러면 원장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깊게 안 심어가지고 이게 노출이 됐다. 이럴 경우는 플라그 침착이 있어서 세척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표면이 아까 이렇게 분사를 시켜서 굉장히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별로 표시 안 나지만은 이렇게 샘 사진으로 보시면 이 정도로 거칠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 침착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단점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려가지고 굉장히 결합력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TPS
분사인데 티타늄 플라즈마 스프레이. 그래서 플라즈마 방식으로 이렇게 고온에서 이렇게 열을 쬐서 분사를 하면 티타늄 표면에, 요거는 기계적인 원래 임플란트를 깎았을 때 표면 상태고요. 이 플라즈마 스프레이를 하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BM 방식. 그래서 아까 TPS 방식이 있었고 RBM 방식. 요거는 머신 표면에 다양한 직경에 거친 세라믹 분말을 임플란트 표면에 분사하여 거치게 만드는 방법이다. 자, RBM은 레저버블 브러스트 메디아라고 해서 아까는 티타늄 가루를 뿌렸는데 지금은 세라믹 가루를 뿌려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 결합력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티타늄 가루를 얻다 보니까 훨씬 더 참 세라믹 가루가 티타늄보다는 더 생체 친화성이 좋으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블라스팅을 하는데 블라스팅을 할 때 여기서 세라믹 가루가 분사가 된다는 겁니다. 세라믹 가루가 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TPS 방식은 티타늄 가루가 뿌려졌고 RBM 방식은 세라믹 가루가 뿌려져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SLA 방식. 이거는 역시나 샌드버러스트인데 라지 파티클, 그러니까 큰 입자를 가지고 산처리까지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LA 방식은 분사 입자로 분사한 후 산처리해서 골 재생 및 유착을 돕기 위한 표면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자, 표면 거칠기는 약 2에서 3마이크론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면 방식이다. 현재는 TPS, RBM, SLA 중에서 SLA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거는 뭔가 입자의 표면을 분사를 한 다음에 이 분사된 표면을 또 뭐합니까? 산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표면이겠죠. 금속을 뭔가를 분사를 한 다음에 뭐 티타늄 가루를 거의 분사를 했다. 이 티타늄 가루를 분사한 다음에 다시 산처리를 해요. 그러면 산의 부식이 약간 일어나면서 더 결합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표면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임플란트에다가 여기서 만약에 티타늄 가루를 뿌렸다. 뿌린 다음에 산 속에다 담굽니다. 그러면 약간의 부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표면 샘 사진을 찍어보면 아까 RBM 방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표면이 나온다는 거죠. 임플란트에. 자, 이렇게 하는 게 SLA 방식이다. 자, 그리고 아까 HA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이드로시 아파티로서 코팅 스페이스는 수산화 인해석, 그래서 수산화 인해석의 입자를 분사하는 것이다. 수산화 인해석을 입자를 넣는다. 초기 골유착이 우수하나 장기적인 예외에서는 이 코팅된 HA가 흡수와 파괴가 발생함에 따라 골유착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서 초기의 골유착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제가 있다. 표면적 정대 방법에 화학적인 표면 계질을 더해서 골유착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합성 HA 파우더를 임플란트 표면에 분사하여 코팅한다. 역시나 요도 이제 분사를 해서 이렇게 표면적을 얽히는 방법인데, 수산화 인해석을 임플란트 표면에 분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있었어요. TPS, RBM, 그 다음에 SLA, 그 다음에 HA, 이렇게 네 가지로 표면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산화법이 하는데 5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온이나 전류를 통해서 티타늄 표면에 산화막을 증가시켜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초기 골 형성을 촉진해서 우수한 골 재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산표면 처리법. 산화법은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녹슬게. 우리가 산화라는 것은 산소 중에서 녹이 쓰는 걸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산표면 처리는 우리가 산용액을 가지고 약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법하고 산표면 처리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산용액으로 피스제 표면을 처리해서 표면 거칠기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 게 산처리 표면 한 거고, 요거는 산화법 처리. 요거는 산화법은 약간 녹슨 거. 요거는 약간 산화법은 녹슬은 거고, 요거는 약간 부식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방법이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거의 아까 임플란트 종류도 봤지만은, 종류는 골래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종류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골유착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유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골유착이라는 것은 임플란트와 뼈가 유착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골유착인데, 그러면 임플란트에서 이 골유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아까지 한 4가지, 5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TPS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RBM 방식. RBM은 세라믹을 분사해서 했고, TPS는 티타늄 가루를 거기다 뿌렸고요. 그 다음에 SLA 방식. SLA 방식은 가루를 뿌린 데다가 다시 부식까지 시켰고요. 그리고 뭐 산표면 처리법, 산화법. 산화법은 녹슬이 아니고 산표면 처리는 산을 부식시키는 거. 이런 방법들을 해서 제일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물론 뭐 방법도 알면 더 좋겠지만 특히 임플란트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할 학생들은 잘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이 제품은 만약에 우리는 오스템이다. 오스템 회사 제품은 우리는 산표면 처리를 주로 쓴다. 그 중에서 뭐 TPS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SLA 방식을 써서 다른 회사하고 경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 걸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영업사원들이 잘 알겠지만은 영업사원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런 기본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골유착 원리에 대해서 아마 일반적인 우리가 2학년 때 임플란트 수업 시간에는 아마 크게 배우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웬만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사진도 비교 사진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 골유착을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플란트에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표면 처리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고 뭐 종류는 아까 골레 임플란트, 골마카 임플란트, 골관통 임플란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골레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자 임플란트 모형은 직접 이제 시범을 보여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범을 보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1교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은 잘 봐주세요.